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학생부 작성 지침 준수에 대한 문제 주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학생부를 기재하다 보면 학생부 기재 매뉴얼대로 적을 수 없는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이런 거 어떤 활동 이런 여기서 영재학급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영재학급 같은 것들을 편법으로 적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교과 시간에 진행한 것으로 또는 그래서 교과 세특에 적거나 또는 창치 시간에 한 활동으로 처리해서 이런 것들이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터링은 사실은 지금 학교 자체 하는 검증, 그 다음에 교육청 단위에서 하는 검증 외에 다른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지금 이거를 대학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다 할까? 아니, 교육청에서도 필터링이 안 되는데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건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대학에서는 영재학급 활동에서 한 어떤 활동이 그거를 썼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학생에게 굉장히 강한 강점을 줄까요? 이게 막 어떤 득점을 줄까요?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상식 수준에서는 영재학급에서 하는 활동이니 뭔가 의미 있는 어떤 난이도 있는 어떤 활동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또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대학은 학생부를 검증하는 어떤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는 적어주시는 것대로 그냥 평가를 진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 계셨던 두 대입장관 선생님들께서 그런 무책임한 말을 대학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강하게 또 이렇게 어필을 하시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혹시 우리 애들만 불이익받는 거 아니야? 우리만 어떤 이 기준을 지켰다가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뭔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침을 지킨다라고 해서 애들이 정말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로 그래서 서울대 뭐 한두 명 더 붙였다고 해서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충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품질로 경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을 꼭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애들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교육 경쟁을 하는 걸로 경쟁을 좀 삼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떤 소위 이야기한, 이건 어떻게 보면 꼼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대학에서 이거 모를까요? 경력 한 5년 이상인 입학사정관들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만 보고 해석해서 무조건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런 디테일한 부분, 이런 작은 부분에 좀 천착하지 않으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하면 작년에 이제 학교로 공문이 다 내려가신 건 아시죠? 공정성 때문에 생활기록부 전부 다 수정하라 라고 갔었고 그걸 검수 다 했었잖아요. 대학들이 이제 그걸 검수를 하고 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교육부가 보고를 받으면 그걸 다시 교육청으로 수업에가 내려보내고 교육은 다시 학교에다가 가게 돼 있고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시면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성적 조작이고 심하면 교사 징계가 좀 세게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거 써줘야지 이거 썼어요. 대학들은 6개의 원서를 최소한 쓸 거잖아요. 그러면 A대학은 우리 대학 좋은 애가 봐줘야지. B대학은 안 봐주면. B대학은 교육부에 신고를 했어요. A대학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죽는 거는 A대학이죠. 너희들 왜 이거 문제가 있는데 신고 안 했어 하면 A대학은 어떻게 해요? 이게 6호 담당대. 응? 대학들끼리 감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대학이 이 아이는 괜찮으니까 봐줘야지 안 돼요. 그럼 이걸 우리 아이가 내가 애착이 생겨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조금 위법과 탈구와 이 경계에서 그 외를 위해 썼다가 당하시는 건 선생님들이실 수 있어요. 그거도 감수할 만큼 우리 아이가 좋다면 쓰시는 거죠. 근데 책임은 전적으로 담임 선생님이나 그 쓰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니죠. 쓰신 선생님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충분히 아시고 아까 저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글자 수와 평가의 중요도가 일치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근데 점점 줄어들어 지금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30자 이내의 글자 수가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대학에서도 이거를 평가하는데 중요도가 떨어졌다라고 보면 타당한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좀 말장난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 30자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하고 싶어도 평가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그냥 리스트밖에 없는 거니까, 제목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에서 자율 동아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뒤에, 그래서 지금 이 학생부 이 글자 수의 변화가 되어 있는 표를 지금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결국은 부각되는 거는 뭐밖에 없죠? 결국은 세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특은 이전에서부터 한 번도 500자에서 줄어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00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특이 중요하고 세특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특을요, 대학에서요, A부터 Z까지 전부 다 모든 글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읽어보면서 평가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특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근데 수업 현장에, 수업 상황에 학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또 세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특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어떤 압박감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냐 또는 이것 가지고 학불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게 세특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제 뉘앙스가 지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이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그 과목의 세특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국어, 어느 학생이든 국어는 다 배우잖아요. 근데 국어 세특을 읽는 모집 단위가 있고 안 읽는 모집 단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지만 중요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럼 이걸 버리느냐?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약간 선생님들 왜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몸이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좀 뭔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뭔가 좀 그냥 대충 했는데 그냥 이렇게 또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는 괜찮은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부의 부족한 점, 보완점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2009년부터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볼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숫자 말고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였죠.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있다가 20 몇 페이지. 저는요, 81장짜리도 봤어요. 81장짜리 학생부도 봤어요. 그거에 거의 대부분은 교회 체험학습 활동하고 봉사활동이었어요. 교회 체험학습 활동이라는 게 입력이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만 40페이지였어요. 네. 그러면은 걔를 합격시켰냐?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많이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갖고 계신 굉장히 강한 불안감 중에 하나가 저 서울의 특목고, 서울의 자사고, 이런 애들한테 우리는 항상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실 텐데, 선생님들, 저는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특목고 자사고, 그럼 걔네를 무조건 이겨야 될 어떤 극복 대상으로 접근, 또는 얘네가 모든 것들을 다 독차지하고 독점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경쟁에서 의식해가지고 오히려 나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냥 좀 이렇게 하나하나 하실 수 있는 것 좀 바꾸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질적인 향상은 분명히 이루어진 건 맞아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질적 이게 상향 평준화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제가 볼 때 좀 미지의 영역이 세특은 조금 아직도 좀 많은 어떤 학교 또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반고냐 자사고냐 특목고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간의 좀 성향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몸담고 계신 그 단위 학교에서의 어떤 그 학교의 문화, 그 학교의 어떤 패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됐건 이 세특 관련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단위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좀 뵙고 좀 하나하나 좀 짚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비교를 할 때 부족한 부분 무엇이고, 근데 이 부족한 거를 딱히 찍어서 여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과거 몇 년, 한 4년, 5년 전에는 분명히 자사고 특목고는 프로그램 면에서 굉장히 좀 어떤 우월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애들이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큰 어떤 행사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무조건 합격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합격 안 시키나요? 그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냥 지금 제가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입학사정관 전형이 특기자 전형 성격의 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애를 뽑는. 그런데 이게 점점 현재로 오면 올수록 일반 전형화 되었습니다. 일반 전형, 일반 특별한 애가 아닌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이지만 그 해당 전공에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한 학생을 뽑으려는 경향성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좀 비교과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상을 얼마 했냐, 봉사를 몇 시간 했냐, 뭐 어디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좀 많이 따졌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느냐?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그 수업에서 얼마나 애들이 의미 있는 성장을 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개선될 여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지어 사용입니다. 학생부 기재 금지 단어 사용해도 되나요? 이거 되게 좀 난감하시죠? 그 나이스 딱 열었는데 갑자기 그게 딱 뜨니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아직 안 열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러면은 그 경고 문구가 이거를 쓰면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근데 교육부에서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진 않다. 그냥 한번 그 환기 차원에서 이런 문구가 사용됐다라는 걸 한번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무조건 금지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는요, 단위 그 선생님들한테 이거 그냥 무시하라고, 그냥 마음대로 일단 쓰시라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딱 그냥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단어 리스트에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직업과 관련된 부분도 전혀 못 쓰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어떤 부분을 희망을 하며 뭐 이런 어떤 진로를 희망하며 이렇게 쓰는데 그 직업과 연계가 돼가지고 막 떠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그 어떤 정년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냥 편하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사회문제 탐구 소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기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도 소논문 또는 연구가 들어가는 보고서는 주제를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뭐 그룹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진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강동환 연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는 어떤 뭔가의 어떤 활동을 전개를 한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능하냐라고 알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재요령 12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딱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을 수 있는 과목이 수학 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이렇게 딱 5과목만 적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적을 수 있는 것도 제목,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은 이런 실적은 적을 수 없습니다. 실적 말고 나머지 이제 학생이 보여준 어떤 과정적인 부분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요소별 비율과 종합평가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좀, 네. 제가 꼭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종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대학에 따라 평가 영역별로 퍼센테이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잠재 사회라는 3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30, 저 있을 땐 3, 4, 3이었는데 지금 이
사회 역량을 또 25로 좀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35, 40, 25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율이 좀 더 높은 쪽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점수가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게 종합평가일까요? 종합평가라는 의미는 또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평가 영역별로 퍼센테이지가 구분이 돼 있으면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학업은 30점 만점에서 내가 몇 점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의 점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잠재는 40점 만점 안에서 어떤 점수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려면은 각 영역의 구분과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업과 잠재 사이에는 서로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안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이래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 따로따로 이걸 뭐라고 제가 네이밍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영역별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이 세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 평가 기준을 세팅하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를 공개하라라는 그 압박이 2012년, 13년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대학에서 이걸 거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종합평가는 이렇게 어떤 부분 점수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얘기해서 뭐냐? 서류평가를 쭉 했을 때, 물론 서류평가를 할 때 그렇다고 그냥 인상만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이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세부 기준들은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러니 제일 마지막에 무슨 판단을 하느냐? 얘를 합격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합평가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얘를 평가하는데 이런 눈으로도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도 바라보고 이런 눈으로도 바라본다라는 어떤 평가 기준은 있어야 되겠으나 그것을 몇 퍼센트 기계적으로 나눠서 하는 게 그게 과연 종합평가이냐라는 어떤 논쟁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모든 대학에서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입학사정관들 사이에 일부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 영역별의 이 비율은 그 대학에서 이 학생을 바라보는데 여기에 좀 더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숫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세특에서 수업 태도 기술에 대한 질문 또 주셨습니다. 요즘 이제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과목별 세특에서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수업 시간의 분위기를 형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 이런 내용을 썼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참고로 부산대의 경우는 이런 기술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모습이므로 평가 유임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저는 사실 먼저 좀 묻고 싶어요. 이런 서술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 제가 읽었던 세특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떤 한 번도 졸지 않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과 한 번도 눈길이 떨어지지 않으며 언제나 앞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고 이런 서술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서술을 보면은 굉장히 이 학생이 수업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구나라는 건 잘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평가에 강하게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사실은 수업에서 이 학생이 얼마나 어떤 지적인 성취, 어떤 그 과업을 얼마나 잘 이수했는지를 좀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최근에 건대, 중대, 한양대에서 이 세특과 관련된 어떤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입학사정관들이 이 답변을 한 거예요. 이 세특 기술 유형의 지원자 간 변별 평가 항목을 5점 척도로 매우 반영한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척도로 이렇게 했을 때 요 문항을 물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학습태도, 성실성, 참여도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높은 어떤 두 번째로 높은 의미가 있다라고 입학사정관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문장상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질문 주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손을 항상 뭐 먼저 들고 초롱초롱한 눈빛 뭐 이런 문장들은 전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워딩대로 어떤 학습의 태도, 참여도, 성실성이라는 건 또 좀 그렇습니다. 뭐 과제를 잘 내고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학습 태도, 참여도라는 어떤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은 의미 있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참 진짜 애매한 부분인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사정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교사 이거 무슨 특정 학교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학교 교사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어찌 보면 그 학생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좌우가 많이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어떤 학생, 모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뭐 내신도 정말 좋고 최고 우수한 학생인데 특정 과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영어다 그러면은 영어 하면서 그 영어 선생님께서 그냥 본인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세특을 적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똑같이 적었어요, 그냥 쭉쭉. 근데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그 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있는 거 해가지고 다 정말 잘 적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세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특정 과목에서 이 학생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학생은 정말 괜찮았는데 우리 아까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사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었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으신 건지. 예, 충분히, 물론 당연히 내신은 좋아요. 네. 예, 그게 좀 예전부터 네. 궁금했었거든요. 네.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후자 쪽으로 고민을 합니다. 이 성적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이 기술만큼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의심, 가장 적절한 합리적인 의심은 이 선생님이 좀 독특하신가 보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또는 반대로 그 애가 좀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성적만 좋은 애는 혹시 아닐까. 그런데 이제 이 판단을 그냥 그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의 세특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같이 보고, 물론 이제 2, 4학년도 이후에 자기소개서 못 받아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소개서도 같이 보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학생부를 구성하는 절반 이상의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런 선생님들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학생을 그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분 때문에 모든 게 좌지우지 된다. 또 이건 또 좀 너무 강한 좀 염려가 아닌가. 이제 그 정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려고 해요. 제가 어디선가 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왜 어렸을 때 점점이 찍혀 있는데 숫자 써 있어서 그 숫자대로 이렇게 선 긋는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점점이 있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저히 모르는데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윤곽이 잡혀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을 평가할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하나하나의 점이에요. 근데 그 점점들을 제가 읽어서 이렇게 엮었을 때 학생의 모습이 잘 그려지는 학생부가 있어요. 그런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게 잘 그려져요. 그런 학생부가 있고 이게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경우는 뭐냐? 적는 분 또는 학생이 뭔가 독특한 행동 패턴이 보였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 초기 단계였다라면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는 시간을 좀 잘 들여서 학생부를 잘만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변별하는 도구로서는 충분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교 유형별 평가 방법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2010년, 11년, 12년에 한참 있었던 질문인데 아직도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왜 이걸 고민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고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서울대에서 평가해본 경험은 없으나 서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보면은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이 숫자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반반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절반, 나머지 일반고가 절반 아닌가요? 전체인가요? 수능까지 했을 때. 근데 어쨌든 절반 정도입니다. 일반고 자리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반고는 일반고란 이름만 일반적이지 사실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지역에 따라, 성향에 따라, 그 경향에 따라 너무나 다릅니다. 네. 다시요. 그죠. 어젠가도 제가 저기 SNS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뭐 사법세에서 서울대의 일반고가 갈 수 있는 확률은 0.78, 뭐 0.73%인데 과고는 뭐 13%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게 숫자 노름 아닌가요? 그거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 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원도에 대입지원관으로 있었던 때인데 걔가 2.3등급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얘가 천체물리학과를 가려고 자기는 천체물리를 꼭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을 봤더니 서울대, 연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충남대, 충북대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이 과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는 경희대만 가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2.3등급이고 그래서 사실 경희대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하고 상담을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너 그러면 결국 원서 소시에 이 5장밖에 못 쓰겠네? 너 한 장 남네? 야, 너 서울대 쓰자. 라고 그랬어요, 제가. 야, 너 서울대 쓰자.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래요. 선생님, 제가 서울대요? 제가 왜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2.3이라는 등급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1학년이 되게 낮았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전공에 대한 어떤 열정, 관심이 다른 애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넌 충분히 할 수 있다, 해보자. 했는데 그 강원도 속초에 있는 고등학교에 2.3등급 학생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 걔는 지금도 못 받았어요. 전교 10몇 등이 뭐 그러니까 20몇 등?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얘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 전형 합격했어요. 저 1단계 합격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떨어졌느냐?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면접에서 뭘 물어보대? 너 어떻게 해서 이게 떨어졌냐? 물어봤더니 애가 하는 말이 투와 관련된 것들에서 자기가 다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물투와 관련된 부분에 자기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물투에 대한 부분을 대답을 못할 애였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고등학교에서 그걸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예요. 내가 물투에서 뭐 해?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미리 그어놓지 마시고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걸 저는 좀 더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네. 그러니까는 이거 너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 질문의 전제는 뭐가 있냐면요. 대학에선 자사고 특목고만 좋아할 거다. 우리가 해봤자 무슨 얼마나 더 가져가겠냐 어떤 이런 생각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전 그 지점에 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대학 분명히 있어요. 저도 나중에 어디에서 몇몇 대학 이런 데는 좀 있습니다라고 저도 밝힐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고에서 그럼 아예 거기를 못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고 학생들만 순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추천 전형. 거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든 지원을 할 수 없는 전형이고요. 그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전형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과학고 학생들이 영재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합격한다라는 건 진짜 이제 옛말이에요. 카이스트가 60, 40 정도 비율이에요, 지금. 60%가 과학고 영재학교, 40%가 일반고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디지스트나 유니스트는 역전이에요. 과거 학생들이 뭐 지원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실제로 비율이 역전돼서 일반고 학생들이 전체 합격해서 물론 이제 지원 숫자 대비 합격하는 인원하고 실제로 전체 모집 인원 중에 일반고가 차지하는 인원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대비를 대학에서는 전체 모집 인원 중 일반고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우습게도 이런 과학기술, 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학기술원들은 일반고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걸 질문한 이유가 서울시립대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 평균을 알려주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는 뭔가 평가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보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사고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냐, 광역 단위 자사고냐, 그다음 광역 단위 자사고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광역 단위에서 어느 자치구에 있는 고등학교냐에 따라서 또 사실은 또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특목고도 일부 몇몇 외고는 일반고보다 못한 외고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입학사정관들 사이에서의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위촉 사정관들, 교수들까지 다 이걸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전임들이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전임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결과를 다 공개를 하잖아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간의 차이가 한 등급 정도의 차이. 한 등급 정도의 차이. 그렇다면 사실은 물론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학생들의 학업 역량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자사고, 특목고 애들이 좀 더 손해보는 구조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과고 애들은 좀 더 약간 더 좀 유리하게 판단받는 것도 맞습니다. 과고 애들은 한 2등급 정도는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블라인드 평가가 처음 적용이 됐잖아요. 선생님들 그 블라인드 평가의 영향력을 좀 피부로 느끼셨나요? 그러면 이제 일반고의 그 합격률이 좀 더 높아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이렇게 많이 합격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좀 피부로 느끼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전 연도랑 크게 차이 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특목고 쪽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사고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자사고 쪽은 이제 좀 완전히 좀 망했다 그러는 이야기. 또 이제 하나 보셨으면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합격자 수가 안 늘었는데 지원자는 건 과연 변화가 있었는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블라인드가 되면서 과연 그러면 서울 이제 우리 이제 부산 지역 살려야 되는데 서울 지역에 그러면 상향으로 그럼 도전을 하셨는가? 지원 숫자가 나오고 증가율이 나오는 합격자의 증가율이 나오는 지원을 아는 그대로인데 합격자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쓰셔야죠. 쓰셔야 붙든가 떨어지든가인데 안 될 거니까 안 써 하고 합격자가 나오길 바라는 건 조금 과한 욕심이신 것 같고 올해 같으면 교과 전형이 서울 쪽에 많이 신설됐잖아요.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등급 대 아이들이 서울 지역에 합격 썼을 때 될까 안 될까 아무도 안 가봤어요. 교과 전형 이렇게 뽑는 거 지금 처음이니까. 누군가는 쓴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되겠죠. 근데 용기 있게 쓰실 수 있냐고. 우리 아이들이 원서 6개에서 과연 그쪽을 빼서 쓰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지 들어 올라가는 모수가 없는데 분자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것도 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대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이게 써야 돼요. 도전을 해야 문을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리든 나를 거부하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좀 쓰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평가자료 축소 영향력입니다. 점점 자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자소서까지 이제 폐지가 된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 계속 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자기소개서 폐지되는 거는 정말 뼈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에 대한 좀 자괴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소서가 사라지게 되면은 학생 입장에서의 학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는 이상. 그런데 면접도 올리려면 사실 학생부의 어떤 수준을 나름 어떻게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어떤 이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사라져서 이게 제일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정보, 이게 고교 프로파일, 공통고교 정보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 차례 있었는데 사실 공통고교 정보도 A4 용지로 따지면 7페이지, 그 다음에 엑셀에 따른 어떤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쭉 달라붙는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그거 다 읽고 평가하지 않아요. 사실 공통고교 정보는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제일 앞에 있는 학교 현황 정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수상, 의미 있는 동아리 같은 것들이 애가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의 내용을 살펴보는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정도로 활용을 했지 뭐 이걸 가지고 고교 등급을 한다거나 뭐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았던 거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자기소개서가 없어져서 학생들의 관점을 보기 어려워진 측면, 그 다음에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점점 면접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대학들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왜? 그 다음에 봉사활동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봉사활동 전혀 의미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예 블랭크가 돼서 아무런 기록이 없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봉사로 한 학기에 10시간 정도, 네, 한 학기에 10시간,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갔을 경우 50시간 정도의 학교 봉사 정도만 잡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봉사가 되게 좀 사실은 외부의 손길을 가장 타기 쉬운 게 바로 이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에 대한 참 오해가 너무나 많았는데, 근데 봉사는 정말로 이제는 너무 이제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게 또 교육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애들이 이 자기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 봄으로써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의 다른 어떤 이면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장치이니 그런 교육적 효과만을 생각하시고 한 학기에 10시간 정도, 그 정도로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학년 낮은 교과 성적의 회복 가능성을 물으셨습니다.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쭉 한번 해보시죠. 엑셀에 그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에서 등급 나오는 과목들만 이렇게 쭉 한번 넣어보시고 등급을 한번 이렇게 놔보세요. 그랬을 때 1학년 성적이 결국은 2, 3학년 성적을 역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학년을 망쳐버리게 되면 사실은 2, 3학년에 아무리 드라마틱한 어떤 뭔가의 발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전체 성적에서는 크게 어떤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서 그 대부분의 이제 평가 시스템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걸 그래프로 전부 다 이렇게 변환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는 그래프를 빼는 추세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프가 또 하나의 왜곡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적이 나오는 과목이 점점 사라지는데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애들의 진면목을 못 보게 되는,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랑 몇 군데는 의도적으로 그 그래프를 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성적,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는, 예, 그렇게 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2학년, 3학년에 갈수록, 그러니까는 1학년 성적보다는 2학년, 3학년의 성적이 실제 그 학생의 실제 성적, 실제 실력과 가깝다라는 생각들은 입학사정관들은 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최근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최근 학생부의 어떤 시스템 체제가 성적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3학년 성적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3학년의 세특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철학과 관련된 부분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3학년이 되면 또 대부분 수능 과목 중심으로의 또 이렇게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에서는 사실 세특의 뭐라고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한계도 사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학교가 수능 공부만을 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 3학년 1학기라 하더라도 물론 수능을 아예 손 놓을 수는 없겠으나 말 그대로 그 과목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모종의 어떤 방법들, 그리고 그 방법에 관찰 가능한 어떤 내용들을 적는 세특 기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